박채유. 오늘 출석 있나요? 조금. 자, 여기서 해당 과정의 조절, 정말 재밌는 내용이긴 하나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생략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한 질문을 언제든지 해도 좋으나 시험에 이 해당 과정의 조절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달계 효소를 활성을 만약에 저해를 한다면, 아까 이 산화하는 복합체들 있잖아요. 전달계. 1, 2, 3, 4, 그 애들. 걔네들을 활성을 만약에 저해를 하면은, 활동을 못하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다, 전자를 전달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 블락을 시키면은, 전자가 여기서 흐름이 끊기겠죠? 전자가 흐름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전자가 흐름이 끊긴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서 지금 전자하고 기다리고 있던 누가 전자를 못 받아먹는다는 얘기지?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아무리 있는 상태에서도 전자가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전자 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ATP는 왜 합성이 안 될까?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누가 이거를 전자를 가져가 주는 친구가 있어야 전자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데 중간에 얘가 어디서 길이 막혀버리면 네 개의 효소 복합체 중에 넷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 활성이 없어져 버리면 산소까지 전자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전자 전달계의 전자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전자가까지 들어가든 말든 굴러가든 말든 우리가 사실 알 바 아니잖아. 그런데 얘가 누구와 연계가 돼 있어요? 화학적 삼투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 전자가 흘러야 이 막 사이 공간이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에 수소가 가득 채워질 거 아니야. 전자가 흘러야.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전자를 뺏어가지고서 수소는 던져버리고 전자를 이렇게 다음 친구한테 넘겨주던 그것을 답서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ATP가 합성이 안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어야지. 그러면 왜 얘가 합성이 안 되는데 얘는 왜? 크렙스 회로는 왜 중단이 돼? 산소가 전자를 계속 끌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전자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신호를 해주고 그래야 얘가 크렙스 회로도 계속해서 산소가 지금 계속 돌아가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돌리는데 얘마저도 스탑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야? 해당 과정밖에 없는 거지. 해당 과정. 근데 우리 같은 이런 다세포 생물학에는 해당 과정만 통해 가지고서는 누구 때문에 얘하고 얘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죽어야지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티눔 첫 번째 전자 전달 복합체를 저해해 버리는 로티눔이 뭐냐면 쥐약이에요. 그래서 쥐약을 우리가 먹어도 죽는 이유가 마치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지. 로틴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항생제라든가, 무슨, 에이자이드라고 해서, 세균 죽이는, 멸균 저해제 있어요. 이거를 먹어도 죽지. 이거 아주 큰 독극물이라고 해골이 이만큼 그려져 있어. 그 화학병에는. 왜냐면 조금만 먹어도 우리도 죽으니까. 세균만 죽는 게 아니라. 또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얘네들 이름을 전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 이들이 왜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느냐. 바로 우리 세 번째 단계인 전자 전달계를 막아버리면서 우리가 ATP 합성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지. 근데 조금 결이 다른, 전자 전달계를 저해하는데 좀 결이 다른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얘 이름을 한국말로 짝풀개라고 하는데 좀 촌스럽게 짝풀개. 뭐야? 언카플러라고. 근데 해석을 해보면 딱 맞네. 직역이네, 바로. 언카플러, 짝풀개. 맞아. 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처음에, 그것을 용도로 발견된 물질 요 두 개가 바로 그런 기능을 아주 잘 수행하는 짝풀개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둘 다 공통적으로 이
이러한 화학 물질을 보면 얘네들은 둘 다 얘 막 잘 통과하겠네. 왜냐하면 이런 애들 소수성 부위를 갖고 있어서 얘네들 막을 쑥쑥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빨간 글씨를 표시해놨잖아. 수소를 산화 환원을 얘가 할 수 있는 애들이네. 어디가 남는 수소 있으면 그냥 줍. 그래서 누구한테 던져주고. 그러니까 막을 막 통과하면서 마치 수소 이온들을 줍기도 하고 남한테 던져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애들이 막을 잘 통과하는 소수성 물질을 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화 환원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런 짝풀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얘네들을 우리가 만약 먹는다고 치자. 혹시 먹지 마세요라고 써있는데 얘네들 들어있는 파우더를 먹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 당장 즉사? 쥐약처럼? 쥐약도 당장 즉사는 안 하겠다. 어쨌든. 아니면 혹시 뭔가 우리는 얘네들은 먹으면 괜찮을까? 얘네들이 무슨 일을 벌일까?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와서. 막을 막 쑥쑥 잘 통과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쑥 들어가면 그러면 얘네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안으로 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지금 언카플러 있잖아. 요 그림에. 언카플러가 있으면서 뭐지? 찔찔찔찔찔찔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쑥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그득한 수소를 보고 쑥 집어다가 일로 쭉 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상한 수소를 딴한테 줘버리고 다시 또 쭉 가가지고 수소 빼오고. 그러니까 기껏해서 여기다가 쌓아놨던 막 지금 전자전달이 돌아가 막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먹은 음식량도 많고 그래서 막 지금 에너지를 막 지금 해서 ATP 합성을 하려고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진짜로 딱 나와 있잖아. 전자는 쫙 다 돌아가요 이렇게. 전자는 끝까지 해서 산소에게까지 다 전달이 돼. 그런데 여기가 왜 안 된다는 얘기야? ATP 합성이 왜 안 돼? 합성을 할 수소가 없잖아 여기. 수소 농도 이온, 농도 기울기가 전혀 여기서 축적이 이게 형성이 안 되잖아.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여기 구멍을 뚫어놓은 그런 역할을. 그래서 얘네들 짝풀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1960년대까지인가? 어쨌든 미국에서 절찬리에 판매가 됐었어요. 이런 애들을. 뭘로 팔아먹었을까? 다이어트. 살 빠지는 약으로, 다이어트용으로 엄청 날개도 찢듯이 팔렸었어. 왜 판매 중단이 됐을까? 살은 빠질 게 분명하지. 왜냐면 먹어도 ATP 합성이 안 되고 뭐니까 에너지 뭐 전용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먹기만 하고 이렇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살은 빠질 거야. 그러나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 우리가 자동차를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를 안 달리고 계속 공회전만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 자동차에서 열만 발생하게. 열만 발생해. 고열로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먹고. 살 좀 빼겠다고 하다가 그냥 황천길을 당장 중지시켜야 되겠지. 판매. 미국 애들 참 시행착오 많이 배워서 좀 이것저것 시정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그게 그래서 이 짝풀개의 역할은 이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전자 전달 저해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이 전자 전달기 과정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자의 흐름은 지속이 되나 이러한 짝풀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TP 합성은 전혀 못하게 하는 거지. 아까 같은 경우는 쥐약 같은 그런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를 저해하는 그런 물질 약물들은 둘 다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자 흐름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ATP 합성도 동시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은 이 두 개를 유리를 해서 하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사실 천연적으로 이 동면을 하는 동물이라든가 우리도 갓 태어난 아기의 브라운 팻 같은 데에서는 열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되는 아직 체온을 보호하기에 조금 여력이 안 되는 아주 갓 태어난 유아라든가 또는 동면을 해야 되는 동물이라든가 그들은 일부러 이런 짝풀개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을 이런 화학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신체 내에서.
대신에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그래서 일부러 먹고 열만 발생하게끔. 그것으로. ATP 합성 대신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짝풀계 역할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갈색 지방 같은 데서는 요 천연적 짝풀계라고 해서 UPC라고 하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끝났네. 자, 뭐 하는 데까지 마지막 광합성도 골자만 하고서 마지막 수업을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광합성까지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즐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바로 전에 봤던 유기호흡과 아주 화학식으로 보면 정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화학 반응으로서 보통 그래서 광합성의 개요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산화탄소와 물을 비대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요 탄수화물, 포도당도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요것을 만들어내고 산소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반대, 유기호흡에서 정반대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산소와 포도당과 물이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이 광합성이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은 결국 누구예요?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자가 영양 생물들이잖아.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이 광합성이라는 혁명을 일으킨 것인데, 이 개요가 뭐냐면 사실은 이것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지. 포도당을 어떻게 만드느냐? 무기물로부터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그러려면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되잖아. 그 에너지를 광합성이라는 걸, 화학적으로 이걸 사실 할 수도 있죠. 광합성이 진화가 되기 전에는 어떤 세균들은, 옛날에 원시 세균들은 이것을 화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해서 사용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들도 있으나, 이것을 좀 더 깔끔하게 현대적으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훨씬 더 고에너지 준위로 이제 흥분된 상태로 옮겨가지고서 그것을 마치 전자전달체처럼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요 ATP와 또 NADPH 얘기했잖아요. NADH와 사촌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NADH에다가 인상기 하나 더 붙은 게 NADPH인데 광합성에서는 얘가 쓰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전자 전달을 할 수 있는, 산화원을 할 수 있는 애라는 거 이제 대충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투입을 해서 요 이산화탄소를 고에너지 포도당으로 만드는 이 동화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광합성의 개요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림으로 이것을 묘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자를 고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사실 개입되는 게 엄청나게 고 수준의 양자역학을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되는 이 물리학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광합성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무식한 생물학자들이 그걸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잘 못해. 제대로 사실 광합성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는지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변환되는 동화작용에 이것을 활용을 한다는 식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광합성이 옛날에 이렇게 우리의 원시 지구가 이렇게 암울했던 시절에는 요것을 이 과정에서 부산물이 산소 대신에 황화합물이 부산물이 되도록, 왜냐하면 물 대신에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얘를 이제 뽀개야 돼. 고에너지 전자를 만들려면 여기서 얘를 뽀개가지고서 여기서 전자를 탈취해가지고서 전자를 흥분을 시키는 그런 기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화학적으로 훨씬 쉽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을 훨씬 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물을 뽀개가지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한 친구들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저 친구들이란 거지. 식물이. 그래서 물을, 쉽게 얘기하면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는 법을 터득을 한 거지. 물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후대에 사람들도 대충 그것을 따라 해가지고서 이제 잠수하면서 산소 탱크를 그득 싣고 가는 대신에 이제는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하고 산소를 발생시켜서 잠수하면서 숨 쉬고 가는 식으로 요즘에 와서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것을 물을 분해를 시켜가지고서 산소를 뽑아내는. 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면, 물을 아까 이 황화물과는 달리 물 분자를 산화시키기에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얘를 떼어내는 것과 여기서 이제 산소를 이렇게 물에서 떼어내는 것과는 요 H2S에서 황을 떼어내는 것과 물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것은 이 에너지 준위 측면에서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음수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요것을 엽록체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엽록체에 있는 단백질 복합체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기가 막히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광합성의 본질입니다. 자, 광합성은 두 가지 단계로, 마치 이 유기호흡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과 흡사하게 광합성은 크게 두 가지로,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럼 각자의 명과 안반응에서 수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요약을 하면은, 명반응에서는 뭐야? 목적은 얘입니다. ATP와 NADPH를, 캐시와 가계수표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목적인 거죠. 어디다 쓰려고? 얘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반응이라고 하는 데에서 탄소를 들이마셔가지고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래서 걔네들을 그거보다 훨씬 고분자인 포도당으로 합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겠어? 어디서? 라는 거겠죠? 칠라코이드가 뭐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은 그냥 보통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라고 얘기하잖아.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공통점은 둘 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 둘 다 내부 공생 이론에 근거한 외부에서 살고 있던 옛날에 그 세균이었다는 점도 공통점이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엽록체의 내막은 그냥 엽록체 내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틸라코이드라고 부릅니다. 원래 사일라코이드라고 하죠. 사일라코이드를 한국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발음적으로 쉽게 해서 한국 교과서는 이것을 틸라코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외막이 아니고 내막이에요. 마치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처럼 엽록체의 내막도 엄청나게 주름이 져 있지. 주름이 져 있으면 표면적이 훨씬 넓어지니까 그 안에다 여러 가지 효소들을 그 안에다 박아두기에 편하니까. 이 주름진 정도는 사실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에 견줄 바가 아니지. 훨씬 더 심하게 주름이 져 있어가지고 엄청 훨씬 더 아주 오묘하고 복잡하게 주름이 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안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요 두 개를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해서 드디어 포도당을
합성을 하겠다는 거죠. 이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을 하겠다는 이제 완전히 아주 꿈도 크지. 근데 그것을 수행을 해내는 거죠. 어디서? 스트로마는 또 뭐야?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해당하는 거죠. 내부 공간. 미토콘드리아의 경우는 메이트릭스 기질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엽록체의 경우에는 그냥 얘도 엽록체의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쉬울 거 가지고서 스트로마라는 이상한 얘기를 또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감지를 할 수 있을까요? 광합성을 연구한 생화학자들이랑 유기호흡을 연구한 생화학자들이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자기들끼리 해놓고 서로 자기들끼리 용어를 붙여놓고 나중에 가서 서로 양보 안 하겠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각자 서로 다른 용어가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암반응이 이루어지는 내부 공간입니다. 엽록체. 명반응이 이루어지는 요 막, 특히 내막. 내막은 엽록체의 내막은 엄청나게 이게 훨씬 더 복잡하게 발달해서 이 안에 있는 이상한 주름이 엄청나게 접혀갖고 여기에다 무슨 빈대떡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첩첩이 쌓이는 그것들조차 이 내막의 연장선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막을 따라서 이들이 마치 유기호흡의 전자 전달계 과정이 그 내막을 따라서 수행이 되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요 ATP와 NADPH를 가지고 요 내부 공간 스트로마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상한 회로가 돌아가. 여기도 이 회로의 이름이 켈빈. 옛날에는 켈빈 회로라고만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요즘은 공정해져서 같이 이것을 밝혀내는데 같이 공동 작업을 한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너도 수고 같이 했잖아. 그래서 켈빈 벤슨 회로라고 이걸 해주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이 얼마 정도로 이 내막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서 이런 무슨 제비우스에 있는 제비우스 모르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이상한 기지들처럼 이렇게 막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막사이 공간, 요 막사이 공간이 사실은 이렇게 이 동전처럼 쌓여 있는 이러한 구조물의 이 안에 내부 공간하고 사실 맞닿아 있는 거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지하 동굴처럼 막사이 공간이 외막과 내막의 막사이 공간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광합성의 명반응을 수행을 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요 효소들이 여기에 결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사의 공간은 마치 미토콘드리아의 막사의 공간과 같은 기능, 같은 기능? 여기에 수소이온이 축적이 되고, 이 스트로마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기질과 같은 공간으로서 비슷한, 그런 구연산 회로, 시트루산 회로와 조금 그것과 흡사한 그런 비슷한 이런 회로, 반응 회로가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회효소 복합체들이 있어요. 여기. 요게 뭐라고? 틸라코이드. 그러니까 여기에 내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이곳을 때리면 여기에 전자가 흥분이 된 상태로 되어가지고 요 빛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산소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물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소가 발생되는 건 사실은 부산물이에요. 전자를 누구에게서 뽑아낼 것이냐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서 전자를 뽑아가면 넌 행복하겠니?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약을 팔아? 그래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나에게서 감히 전자를 뺏어가? 그런데 이걸 또 해가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뺏긴 물이 그냥 산소로 발생이 되는 그런 부산물일 것이고 그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전자 수건 돌리기를 수행을 해가지고서 그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발생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 전자 돌리기 해가지고서 그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여기에 집적이 됐었잖아.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양성자 펌프 구실을 한 거지. 아까 그 효소 복합체들처럼 얘네들도 전자를 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수소 이온들을 마치 양성자 펌프 비슷하게 그래서 이 안에다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소 이온들은 누가 해결을 해야 될까? 봤던 애들이 있잖아요. 얘 뭐처럼 생겼어요? ATP 합성 효소. 요게 똑같은 바로 그 ATP 합성 효소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그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봤던 바로 똑같은 ATP 합성 효소입니다. 조금 뭐 사촌지간도 아니고 정말 똑같은. 얘네들이 수소이온이 나갈 때마다 하나씩 톨비 받아가지고서 여기서 ADP에서 ATP를 합성을 해내는 뭐 우리가 이미 봤던.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럼 얘도 케미 오스모틱 카플링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산화가 됐으니까 얘 뭐라 그래야 될까? 산화적 인산화라 되겠지. 산화적 인산화. 화학적 삼투와 연계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네. 맞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광합성을 연구한 생화학자들과 유기호흡을 연구한 생화학자들과 서로 뭐 원수지간인지 서로 소통 안 한다고 했지. 얘네들은 산화적 인산화라는 얘기 대신에 뭐라고 할까? 광인산화라고 이름을 줬어. 광합성. 빛을 사용해서 이런 짓을 벌였으니까 우리는 광인산화다라고 부른다. 얘도 사실은 케미오스모틱 카플링은 맞아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광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합성한다. NADPH는 어쩌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NADP의 환원으로 인해서 NADPH가 만들어져서 요 둘 다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반응에서 사실은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안반응의 중간 산물들이 사실 어디서 보는 애들이냐면 어디서 볼 수 있는 애들이냐면 얘 빼놓고 이런 애들은 저기서 해당 과정에서 나왔던 애들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 거지. 거꾸로 돌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네들 처음에는 3탄당 형태로 빼냈다가 얘네들을 다시 두 개를 조합해서 6탄당인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녹말로 계속 길게 만들었다가 이것을 조금 야금야금 떼가지고서 설탕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 게 광합성의 사실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호흡에서 이 전자전달계 과정을 잘 이해를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ATP를 합성해냈는지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 여기서. 다만 그것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좀 특이적으로 그것을 처음에 제공해주는 전자의 근원을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기 엽록체에 붙어있는 엽록소, 빛을 받아들이는 그 효소, 색소인 엽록소에서 그 전자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고에너지에 띄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발단으로, 첫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이 자세한 디테일은 조금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개념은 여기다 수소이온을 집적을 해서 그 수소이온이 튀어나오는 그 힘으로 ATP를 합성을 하고 한다는 그런 것은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광합성 색소로는 엽록소라는 것이 있고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세균 같은 데서 광합성하는 세균에서는 조금 다른 결이 되는 색소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색소들마다 그 색소들이 나타내는 빛 색깔이 컬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니까. 흡수하는 파장 말고 흡수하지 않고 내뱉어버리거나 반사를 하거나 통과하는 색깔들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 초록색, 엽록소가 아주 풍부한 이 식물들에게서는 식물의 잎들이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때문에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보조하는 요 카로티노이드 같은 이런 색소들도 역시 식물의 잎에는 엽록체에는 있으나 이들은 평소에는 이들이 원래 마이너리티라서 주종을 이루지 못해가지고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다가 이제 온대 지방에 사계절이 있는 가을이 되면 지금 광합성 할 때가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쓸데없는 구조조정을 해야지 얘네들이
그동안 잘 썼던 엽록소들을 전부 분해를 해버리니까 얘네들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거든.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얘네들 엽록소들을 전부 다 분해시켜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들이 색깔을 자기의 트루 컬러를 본색을 드러내니까 단풍이 빨간색으로도 들고 노란색으로 들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 다른 색소들은 받아들이는 빛의 파장과 반사하는 빛의 파장이 흡수하지 않는 빛의 특별한 파장이 다르다. 아주 특별한 파장의 빛만을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엽록소들이 전부 이렇게 쫙 마치 태양전지의 태양판들처럼 쫙 깔려 있는데 그들이 전부 한결같이 빛을 받는데 그 빛을 전부 각자가 지방 분권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전자를 띄워가지고 막 광합성 하겠다고 광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전부 자기들이 빛을 갖추면 마치 여왕벌 구실을 하는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가 있거든, 특별히. 그 친구한테 이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서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서 그 광합성 효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조직체이지. 관계라는 것은 그 조직체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어요. 왜 1번과 2번을 구분을 하냐면은 그들의 그 여왕벌 구실을 하는 엽록소에서 최적으로 받아들이는 빛의 파장이 조금 달라요. 700나노미터 관계 1에서는, 관계 2에서는 680나노미터, 둘 다 저 붉은색 계통의 빛을 가장 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엽록소인데 약간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둘이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한쪽 관계 2, 관계 1, 그 다음에 여기에 ATP 합성 효소, 이쪽에 수소이온 그득, 이런 식으로 여기서 둘 다 빛을 이렇게 두 관계가 독립적으로 빛을 받아가지고 전자 흥분시켜가지고서 전자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수소이온을 집적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가 서로 다른데 마치 연합을 해서 이 명반응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관계가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경우와 두 개의 관계 중에서 하나만 그 일을 수행하고 한쪽은 쉬어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을 해서 하나는 비순환적, 하나는 순환적 광인산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조금 복잡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게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하고 최소한.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산화적 인산화에 대비하는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이 수소이온이 집적된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나가면서 ATP 합성이 되는 그 과정을 광인산화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이 두 개의 관계, 2번과 1번이 같이 연합해서 명반응을 수행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여야지. 이게 Z, 영어로 Z식으로 옆으로 뉘어놓은 Z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Z-스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빛은 둘 다를 때릴 거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 왼쪽에, 보통 왼쪽에 놓여지는 680짜리 이것을 관계 2, 관계 2번이라고 얘기하고 700짜리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우리는 관계 1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관계 2를 왼쪽에다 놓고 관계 1을 오른쪽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상 이쪽에다가 ATP 합성 효소를 여기다 갖다 대야지.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해요? 원래 실생활에서는 꼭 그렇게 돼 있지만은 않겠지. 어쨌든 이 둘 다
빛은 이 둘을 둘 다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펑펑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올라갔던 전자가 이제 여기서 전자 전달계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그 들뜬 전자가 계속해서 전자 산화 환원 과정을 중간에 있는 중간 매개체들이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전자 돌리기를 계속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누구는 산화시키고 누구는 환원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원래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얘를 흥분시켜는 이 전자가 요 680에 있던 전자가 여기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는데 그 전자가 다시 안 돌아오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지. 여기서 나갔는데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어디로 가? 옆 동네 관계로 그 전자가 빨려가는 겁니다. 얘는 또 빛을 때렸으니까 이 자기 자신의 전자는 흥분이 돼서 저 위로 에너지 준위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 준위, 높은 에너지 준위가 점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얘가 넙죽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서 NADPH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덕택에 얘가 만들어지는 것이 NADPH가. 자, 그러면 얘는 자기 전자가 도망갔잖아. 자기 전자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내 전자. 누가 채워줘? 옆집 전자가 와서 쑥 들어와서 채워주네. 땡큐. 좋아. 얘는 지 전자가 딴 데로 도망갔단 말이야. 내 전자 어디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누구 걸 채울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물, 너 이리 와봐. 지나가던 물 팔 비틀어가지고 전자 뺏어가지고 채운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 물을 뺏어가지고 전자를 뺏으니까 갑자기 난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산소가 발생을 해서 산소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비순환적인 이런 광인산화를 통해서 산소가 엉겁결에 물로부터 발생이 되어버려요. 왜? 전자를, 관계 2가 자기가 뺏긴 전자를 괜히 딴 데 가서, 종로에서 빰 맞고 무슨 서대문 가서, 한강에서 빰 맞고 서대문 가서, 지가 전자를 다시 충전해 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깔린 전자는 뭐예요? 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돼? 지금 우리는 밖에서 겉으로 보이는 전자들이 이렇게 산화 환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전달이 되는 그것만 봤으나 이 과정은 무엇과 연계가 돼? 마치 이 유기호흡의 전자 전달계 과정처럼 이것이 무엇과 연계가 돼야 의미가 있는 일이지? 수소이온이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수소이온이 어딘가에 집적이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 여기에 지금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ATP 합성 효소가 그 힘을 가지고 ATP를 합성을 못하잖아. 이거 전자 그냥 서로 돌리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그 틸라코이드의 그 막사이 공간 마치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 사이의 그 좁은 공간처럼 여기에 있는 요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이 그득 쌓여야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으나 여기서는 다만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스킨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관계 2와 관계 1이 그런 식으로 전자를 서로 자기들 간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들이 이 안으로 지금 수소이온들이 이 안에 그득하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수소이온들이 지금 도망을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려고 얘네들이 전자를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산화하는 과정을. 그것이 이제 비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반응 중에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 발생하는 거야? ATP가 만들어지지. 수소이온 농도가 여기에 이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 합니다. 틸라코이드의 막사이 공간, 틸라코이드의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 농도가 이제 그래서 이쪽이 산성화가 되는 거지.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이고 산소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산소가 왜 만들어지는 거야? 이들이
들뜬 전자가 서로 딴 곳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관계 1에서 나간 산소, 이 전자는 바로 그 덕택에 NADPH라는 것을 채워주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하는, 야, 넌 쉬어. 관계 2는 빼버리고 관계 1이 자기 혼자 스스로 전자를 순환시킨다고 해서 자기가 나갔던 전자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지 않고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비해서 순환적 광인산화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우리가 즐겼던 두 가지를 여기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 딱 보면 얘하고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가 일을 하면 얘하고 얘는 여기서 만들어지지 못하겠네라는 게 금방 나오잖아. 뭘까? 하나는 산소. 산소가 나올 이유 필요가 없지. 내 전자 내가 그냥 올라갔던 내 전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 가서 지나가던 물 팔 비틀어가지고 전자 탈취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발생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하는 것에서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또 하나 뭐가 안 만들어질까? 아까 얘가 자기 전자가 뻥 들떠가지고서 지가 지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 집으로 안 들어오고 그 전자가 어디로 갔어? 얘 지금 NADP 환원시키는데 쓰였잖아. 그래서 그 덕택에 NADPH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그 전자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얘는 닭 줬던 개가 되는 거야. 전자 안 주네? 그럼 얘는 NADPH 합성이 안 되겠지. 그래서 산소와 NADPH는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거지. 뭐 산소야 그렇다 치고 산소야 이들에게 있어서는 쓰레기니까. NADPH가 안 만들어지면 이거 얘를 만들어야 안반응에 보내서 포도당 만들 텐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 뭐 다 이유가 있어요, 지들도. 나중에 이제 ATP와 NADPH가 쓰이는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산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이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산소를 발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직면해야 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서 큰 차이를 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희한한 메커니즘을 진화시켜 가지고서 어떤 조직에서는 산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순환적 광인산화만을 집중적으로 명반응을 하고 어떤 특별한 같은 잎에서 같은 다른 조직에서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집중적으로 하고 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환경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뭐 그것까지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지나가지만 어쨌든 그거 한 가지만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어떻게 다르냐, 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보다 왜 다르냐가 훨씬 더 의의가 있는, 이해를 하기에 의의가 있는 사안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것이고 안반응은 그냥 뭐가 들어가서 물로 삼탄당 자체로 튀어나와서 여기 녹말과 설탕을 합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해주는 어떤 회로인데, 화학 회로인데 결국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이 회로에다 집어 들어가지고서 얘를 이런 식으로 환원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밖으로 빼내느냐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사이클을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들이는 이 안으로 탄소 동화를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환원시키는 과정.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걸 중간 산물을 약간 이제 빼돌리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중간 여기 산물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돌아가는 그런 3단계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요 회로 안으로 들어간 이산화탄소를 계속 밖으로 빼돌려서 결국에 가서는 6개짜리 6탄당을 훨씬 더 6탄당을 가지고 또 복합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얘기는
일부러 삼가고, 다시 말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주입, 여기다가 NADPH, ATP 같은 것들을 주입을 해서 이렇게 ATP 2개 들어가고 NADPH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한 사이클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하나의 고분자 3탄당짜리 당을 만들어서 밖으로 방출하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광호흡은 아주 재밌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시간이 없네. 그래서 더 이상 오버하지 말고 이쯤에서 이제 그만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